네,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찬 인물, 대찬 이야기를 찾아서 대찬 인생. 안녕하십니까. 대찬 인생의 진행자 박중진입니다. 네, 안상영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 한 분이 보이시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국내 최초의 스포츠 앵커이신 최동철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저랑 같이 뭐 예능계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원래요, 스포츠고 엔터테인먼트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에 KBS에서 스포츠 쇼라고 하는 타이틀을 처음 받쳤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지금도 오늘- 몸매도 그렇고 이 얼굴도 그대로신데 고맙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그렇죠. 운동 매일 하고요. 저 네. 스포츠 기자가 제가 44년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앵커라는 단어를 네. 처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이후로 이걸 쓰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라 그랬죠? 네. 최초이자 최후예요. 더 이상 없어. 아니 제2의 최동철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시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찬 네. 인생에서는요. 슈퍼. 앞에 저도 슈퍼 아빠인데 이분한테는 확실히 제가 인정합니다. 슈퍼 아빠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 이건 대한민국 만세다야. 세상 돈이 아니고 통합 상황이 아빠가 최초일 거다 아마. 공격해라! 송일국 씨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일반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옛 애인을 배신했다. 아버님 나 대박 났죠 이러는 거야 갑자기요. 새싹 가졌죠 이러는 거야. 송일국 씨 아내가 불만 섞인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전에 이제 2015년도 됐는데 제가 선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께 제가 선물을 저희요? 갖고 왔어요. 예. 아니 대표로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닌가. 네, 대표로 한번 열어보세요. 어머! 어머머. 3등 달려! 이게 그 장안의 화제. 홍효진 언니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자고 한 9명의 그런 물건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 작년 연말에 아까 그 대한민국 만세 이 아이들 달력이 순식간에 20만 부 팔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판매를 시작하고서 하루 만에 10만 부가 팔려나갔고요. 모두 지금까지 20만 부 팔렸는데 연예인 스타 달력 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거는 최초라고 그래요. 그동안은 뭐 무한도전 달력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3등의 인기는 정말 초특급 인기고요. 거기다가 수익금에서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 좋은 일에 쓰겠다. 그래서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나는 10불을 언니가 붙여왔더라고요. 김우동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 또 이거는 아이고, 이뻐라. 또 송일국 씨가 하나는 따로 붙였고 10개는 또 따로 왔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또 이 사진들도 다 왔죠. 송일국 씨가 직접 자기가 찍은 직접 찍었다고 사진들이죠. 그러더라고요.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10개. 자랑하죠. 갖고 싶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메뚜기자 뭘 메뚜기 옷 있죠요. 메뚜기자 뭘 메뚜기 옷 있죠요. 이게 그 장면이거든요.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아빠, 빨리 오세요. 어디 갔어요? 아빠, 빨리 오세요. 뱀이가 나타났어요. 메뚜기 잡으러 갈 때 이모님 맘마주세요. 먹기도 참 먹방도 잘 먹는지 애들이. 그 영어 노래 부를 때 보셨어요? 트윙클 트윙클 하와 원더와 주와. 맞아.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언니가 우리 집에 한번 왔었는데 하루는 이런 아우님 나 대박 났죠 이러는 거야 갑자기요. 목소리를 깔더니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이거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새싹 가졌죠 이러는 거. 지금 접해주는데 뭐야 한 방에 실을 나온대. 그랬는데 이거 나자마자 본인도 모르게 야 이건 대한민국 만세다 야 확!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이름이 돼버린 거야. 이제 3등의 인기는
사실은 보는 사람 모두가 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편안함,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저 애기들 쳐다보면 나 어릴 때도 생각나고 우리 아이도 생각나고. 그거는 김갑수 씨의 의견이고요. 저는요, 아빠가 막 새 무슨 유모차를 불끈 들어올리고 척척척 하는 걸 보고 일국열차. 예, 신선함과 삼둥이 정말 아빠에 대한 상남자를 관심이구만. 봤습니다. 애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멋있답니다. 내가 찾던 사람 뜨겁게 안아주고 싶어. 요즘 말이죠. 이동국 선수와 겹쌍둥이 여자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쌍둥이를 낳고 그런데 보니까 역시 보니까 송일국 씨는 대대손손이 이제 투사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만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귀엽고 좋네요. 네, 심지어 여자 쌍둥이 하나 더 나와서 우리나라 하고 싶다고 했던 인터뷰를 제가 예. 요즘 그 삼둥이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송일국 씨 육아법. 네. 야, 이게 큰 화제라고 하네요. 뭐 송일국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아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3명 중에 1명이 잘못을 하면 송일국 씨가 보면 이제 다 있을 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아이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혼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건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싸움 아무도 못 갖고 놀아. 안 돼. 싸움 아무도 못 갖고 놀아. 갖고 놀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차렷. 아, 착하다. 서로 싸울 때에는 꼭 반드시 마지막은 이제 그 싸운 아이들이 다시 와가지고 포옹을 하고 좀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눈길을 끌었었고 또는 굉장히 좀 제가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싶었던 부분은 잘못한 아이들을 그 생각하는 의자라는 데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반성하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화제됐었고 뭐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아빠들의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아버지들이 좀 육아를 못해서 좀 당황하고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송일국 씨는 보면 베테랑 육아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엄마 소리보다 아빠 소리 먼저 했다고 그래요. 아빠. 아무래도 엄마는 오랫동안 일 일 나가니까. 나가니까 아빠인데 애들 그 왜 목욕할 때도 보면 왜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더니 꽃이 이렇게 가리고 그런 거 봤어요? 그 화면? 맞아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 성교육이라 그래요. 정말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네. 아마 각 가정에서는 아우 저렇게 뭐 애도 잘 키우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남편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남자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 조금 큰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당신 일주일에 한 번은 일조 가서 놀아줘라 했더니 첫 주는 뭐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데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 근데 송일국 씨를 보니까 저분 워낙 또 예의 바르시고 자상하시고 성격이 원래 좋으시지만 저렇게 훌륭한 아빠가 될 준비를 하셨던 분인가 하고 놀랬거든요. 네, 송일국 씨가 이제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되는 데는 어릴 시절에 영향이 좀 있는데 항상 이 김을동 씨가 바빴어요. 집을 비운 날이 많았는데 이 겨울에도 자기가 혹시 실수로 집 키를 집에다 두고 갈 때는 집에 문을 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떤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김일동 씨가 그 외 증조 할아버지인 김자진 장군의 기념 사업회를 하세요. 했어. 그걸 하면서 가정 경제가 안 좋아졌던 거예요. 생활고에 시달렸던 적도 많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되면 적어도 이렇게 뭐 바쁜 일 그리고 뭐 생활고에 시달려도 굉장히 자상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요즘 이렇게 이제 프레디라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렇게 송일국 씨, 그 꼼꼼한 송일국 씨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육아 일기를 쓸 정도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예쁜 삼둥이가 태어나기까지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점이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한 장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새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굉장히 어려운 권유를 해요. 뭐냐면 이 산모와 그다음에 또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 한 명은 좀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한데 이제 엄마는 강하다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겠다. 꿋꿋하게 내 아이를 지켜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아이는 이제 굉장히 정상적으로 낳았고 한데 이제 맨 마지막에 만세가 1.8kg 좀 저체중이었죠. 그렇게 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초음파 사진지 보여주더라고요. 임신 확실하구나. 축하해요. 갑자기 한 장만 넘겨봐는 거야. 딱 넘겼는데 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고 이게 뭐야 이거. 쌍둥이야? 우와! 사실 쌍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거 한 장 더 넘겨. 또 넘겼죠. 동그라미 또 하나 있더라고. 그때는 땡땡땡. 말없이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눈앞에서 놀고 있는 애들 보면 지금도 실감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야, 대찬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네. 의사 말을 너무 믿지 마라. 근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이거. 삼둥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하루하루 넘기는 게 조마조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게 낫대요. 결과만 보는 그래갖고 거지만. 애들 나갖고 이제 인큐베이터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먹발이 얼마나 좋은지. 애기 때부터. 우유를 먹이는데 그냥 쭉쭉 이걸 빨아갖고 얼굴에 코가 몽그러졌어 이러는 거야. 살이 올라서. 얼마나 먹는지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지금도 잘 먹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고 이 겨다니고 이런 데 집에 남아나는 게 없어갖고 겨우겨우 본다고. 송일국 씨 하면은 아무래도 어머니 김을동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김을동 씨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배우였었죠. 예, 김을동 씨는 지금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 데뷔는 1967년에 성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동아방송 성으로 데뷔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 분장을 해주신 전예출 씨가 그 김을동 씨 보고 야, 너는 TV 활동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을동 씨가 얼굴이 받쳐줘야지 하지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시대에는 트로이카, 정윤희, 유지, 장미희 시대여서 예쁜 배우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이분이 방송국에 가셔서 개성파 배우도 필요한 거 아니냐. 김을동을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나도 한 번쯤은 정말 예쁜 여배우로 태어나서 스타 대접 한번 받아보는 게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듯이 뭐 이렇게 예쁜 여배우 나 이렇게 너무 씩씩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인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자주 보는 김영대 씨가 뭐 증언해 줄 수 있을 텐데 인터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만난 일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너무나 여성스러워.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하는데도 맞아.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김갑수 씨는 거예요. 악수하기 처음에 싫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 동화방송 반대인데. 있다가 TBC에 처음 왔어요. 처음 오자마자 역할한 게 내 친구를 했거든요. 내 친구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의 몸이 반쪽이었어요. 사진도 있지만 날씬했었구나. 날씬했어.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일국이 있었지만 이렇게 거기 있다가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남자만 하여튼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그냥 불의를 보면 막 그냥 못 참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냥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여성스러우시구나. 여성이에요. 네. 송일국 씨 동생분도 연기자 생활을 하셨죠? 예, 뭐 송송희 씨라고 이제 2살 터울의 여동생인데 뭐 여동생이고 2살 어리긴 하지만 배우로서는 한참 선배시죠. 92년도에 SBS 공채 2기로 데뷔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그 집안에서 어머니의 끼는 사실은 여동생이 더 많이 물려받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배우로서 연기를 많이 하시다가 요즘에는 좀 활동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세 분이 저 식구가 다 탤런트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쇼에 셋이 같이 나간 거예요. 나가갖고 뭐 이렇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끝났는데 전화가 왔대어서요. 저기 우리 아들이 누구누구고 나는 누구누구인데 그 딸하고 선을 좀 봤으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갖고 매일 수줍음 타고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자. 뭐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래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아버님은 교수고 그 아들은 그 인턴 하고 있었나 봐요. 의사. 그러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이 해줬어요. 정말 재미난 게 김일동 씨가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언니 옷 많이 아팠어 괜찮아? 그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문을 탁 열더니 어느 분이 한 분이 탁 들어오시는데 아주 씩씩한 여자분이 이러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잘 잤어? 이러고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들 잘 됐어 얼굴을 그래 막 저요?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송이 시어머니 야 시어머니하고 사돈끼리 막 장난치는 야 나는요 황당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렇게 가족같이 그러고 지내는 거야. 친구같이. 어머, 보기 좋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집안은 정말 대성 싶다. 연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얼굴을 또 괜찮아? 괜찮아. 그랬더니 얼굴 툭툭툭 치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 그 사돈이 생긴 것도 김일동 씨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주 진짜 비슷해요. 하여튼 그 송일국 씨 아버지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대.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지는 게 없어서. 처음에 아버지? 그 송일국 씨가 스타덤에 탁 오르고 나서 김을동 씨 아들이라는 건 바로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 건가? 왜 그러지?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아버지가 또 대단하신 아버지세요. 그 송일국 씨의 그 훤칠한 그 미남 그 스타일을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 전자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또 정년 퇴임 후에는 개인적으로 또 사업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셨고 모 자동차 회사의 모델을 했을 정도로 아버지 송정웅 씨도 굉장히 호남형이세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두 분이 친구예요. 김일동 씨하고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제가 김도한이 딸이야. 좋아. 그래갖고 결혼을 했대요. 김도한이 딸이라는 거 하나 갖고. 그런데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갖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이력서에 보니까 김도한이 4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보질 않고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아니 그 김도한 따내면 그냥 되고 김도한 사회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근데 이분 송일국 씨가 지금은 몸짱이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100kg가 넘는 거구였대요. 집에 갔더니요. 그 아버지도 좀 하고 엄마도 그렇잖아요. 집안이 다 내력이 우리는 통뼈야 이래요. 근데 집에 가서 신발을 벗으면요. 신발이 보트. 이만해가지고 내가 발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헐렁을 이렇게 빠져요. 그 정도로 발도 크지. 다 큰데 어떻게 저렇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세상에 불쌍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뭐 먹는 거 이렇게 진짜 먹고 싶은데 눈을 꼴깍꼴깍 참아요. 그래갖고 고기 2점, 3점 먹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막 씹어먹어서
생기지 못하고 뱉어요. 그러니까 애들 만두 먹는 것도 아빠 다이어트해 그래서 보기만 하다가 만두는 못 잡겠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먹잖아요. 6개. 근데 저렇게 살이 쪘기 때문에 연기자는 더더욱 안 되잖아. 나랑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다는데 저도 사실 바깥에 나올 때는 애들 밥 먹으라고 그 상 위에요. 먹을 수 있는 걸 다 차려놓고 와요. 찐빵도 구워 놓고 빵도 사다 놓고 찌개도 하나 끓여놓고 국도 끓여놓고 뭐 삼각김밥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하루 종일 먹을 걸 해서 나오는데 김을동 씨도 나갈 때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이게 요거는 점심 먹을 거, 요건 저녁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먹다 보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살이 찐 게 아마 원인이 아니었나. 아니 음식 때문에 두 분이 다투신 적도 있다면서요. 이 집에 가봐도요. 집에도 항상 보면 또 언니가 또 치즈를 그렇게 또 좋아해. 그러니까 이 그거 못 먹느라고 뺏고 난리 쳐갖고선 하루는 엄마 미국 간 사이에 아줌마 그러더니 냉장고 청소를 얘가 다 해놓은 거야 7개가. 그러더니 이 치즈가 자우지가 이만한 삼각으로 된 치즈가 몇 통이 나오더라고. 아줌마 이거 저기 버려야 되네. 야 이걸 왜 버려? 우리 강아지 먹일게. 우리 똘똘이 강아지. 그걸 갖다가 맨날 며칠을 먹여가지고 우리 똘똘이가 지금 15년이 됐는데 얼마나 그 집 식구들 닮았고 건강하죠. 하여튼 그 집에서 나온 것들 못 먹고 이렇게 못 먹게 해요. 막 못 먹게. 엄마 먹는 거 막 뺏고 이럴 정도로. 김일동 씨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손이고 아들이 엄마 저기 촬영 나간 새에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들어오더니 야 누가 이거 다 먹었어? 그러더니 아들을 불러갖고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너만 입이야? 여자 전쟁이 난 거야 냉장고. 근데 왜 이렇게 좀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음식도 원래 잘하세요? 음식도 잘해요. 잘하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해. 금방 언니 이거 먹어봐. 여기다 된장에다가 말이야. 된장찌개에다 빨간 새우를 넣으니까 되게 맛있어. 그래갖고 막 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 다 어질러놔. 쫙 어질러놓고 이것만 이래가지고 너무 웃겨 어떻게. 일국이는 그거 치느라고. 그리고 옆에서 이거 치느라고 이거 청소하고 닦고 엄마는 만들고 먹어봐 이거 내가 한 거야. 근데 음식은 맛있게 잘하는데 치다거리를 못하는 거야. 집을 이사 왔는데 3일을 안 치고 있어. 한심해갖고 이러고 있는 언제 거야. 치나. 일국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일국이 뭐 박스 사러 갔대. 요만한 박스에다가 요만한 거 하나하나 써서 붙이고 요거 꼼꼼하게 얘는 다 하고 엄마는 일 안 하고 있고 둘이 반대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제가 듣기로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번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해도 한 서너 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보통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 네, 부침개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 뒤집어가지고 또 난리치시고. 평소 살림을 멀리 했던 어머니인지라 파전 하나 뒤집는 것도 왠지 어색하다. 아이고 이런 파전 반쪽도 못 건졌네요. 주변에 막 어제 드시니까 송일국 씨도 송일국 씨지만 송송이 씨도 살림을 또 야무지게 사나 봐요. 딸이 오히려 뭐라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가족끼리도 참 행복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요리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살더라고요. 네. 송일국 씨가 원래 미술에 꿈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송일국 씨의 원래 꿈은 그 미대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 전날 손가락 힘줄이 끊어져서 이제 실기를 시험을 갖다 못 보는 등 사수까지 이제 하게 되죠. 하니까 이제 김을동 씨가 용하다는 이제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괘가 그 연기를 할 것 같다. 연기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김을동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재능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굉장히 좀 그 용하다고 봤는데 이게 개뿔이다 하면서 말도 안 되고 돈만 날렸다. 결국은 이 어머니가 조정을 하면서 그 점괘와는 연관이 안 되게 이제 무대 연출 쪽으로 하면은 아들의 그 미술에 대한 희망을 꺾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연극영화학과에 원서를 냈는데 한 번 응시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연극영화학과에 합격을 했죠. 그런데 그 연영과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송일국 씨 성격이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 소심하고 말수도 적어요. 맞아. 더더군다나 사수를 하고 갔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보다 4살이 어리니까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혼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송일국 씨가 거의 안 보였던 거죠. 어떤 행사를 가도 송일국 씨 혼자만 안 보이고 했으니까. 근데 이후에 송일국 씨가 배우가 된 거 보고 동기생들이 전부 다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 송일국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워낙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이 심한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는 영화를 한 편 같이 했었었는데 작업의 정석이라고 낯을 너무 심하게 가려서 주변에 친한 여자 배우가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까불까불하니까 일본 잡지의 인터뷰에 제일 친한 여자 연예인 보통 같이 호흡을 같이 손예진 씨 좀 알만한 배우를 대줘야 되잖아요. 안선영이라고 해서 일본 잡지사에서 얘가 누군지를 물어 찾아 저 거기 5씬 나왔거든요. 근데 둘이 키스씬을 찍었어요. 송일국 씨랑? 네, 제 첫 키스씬이. 어땠어요, 느낌이? 제가 출연료 드리려고 그랬죠, 선생님한테. 사실 우리 작가분들이 혹시 송일국 씨랑 뭐 에피소드 없냐고 제가 일부러 없다 그랬어요. 옛날 자료화면 나갈까 봐 너무 그때 못생겨가지고. 흔적은 지울 수 있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과연 명이세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송일국 씨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 송일국 씨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를 못하는 연예인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왜 못해? 말 저렇게 잘하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쭉 진행한 다음에 저희 카메라 보고 송일국 씨한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2마디를 못해가지고 NG를 5번 이상 내는 거예요. 점점 본인은 NG를 내고 저한테 미안하고 보는 저는 민망하고 결국에는 힘들게 그 마지막 멘트를 뜨고 보통 끝나면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인사하잖아요. 둘 다 모른 척하고 송일국 씨는 얼굴 빨개져서 그냥 가버리고 저는 못 본 척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가 가장 힘든 연예인들이 그냥 무슨 질문을 했는데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경우들인데 예 아니오도 좀 듣기 힘든 케이스의 연예인이 송일국 씨죠. 근데 원래 이 집이 그 압구정동에 살아가지고 현대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엄마가 그 김자진 장군 그거 기념 사업 하느라고 그 집을 팔아갖고 전세 돈을 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얻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애들을 다 수학여행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그 당시에 6천만 원인데. 그러고 나서 돈 한 푼이 없으니까 월세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언니 여기 괜찮다 그래갖고 우리 윗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방을 이렇게 하니까 엄마 방, 192방 이쪽에 있는데 내가 상식으로 언니 192방을 이쪽으로 해갖고 저쪽을 남산에 전기를 받아갖고 잠을 자면은 출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엄마 방을 좀 바꿔봐. 내 이러고 와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언니가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 뜨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 그 집을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동네 2개 샀어. 처음에 그 동네 월세를 이사 갖고 2개 샀어요. 그 동네. 아니 어쨌든 우리 김영사 선생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셔갖고 방 위치를 바꿔서 그런지 정말 대박이 났어요. 아직도 송일국 씨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바로 주몽. 이게 그 방 바꿔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주몽. 2006년도에 이제 그 송일국 씨가 출연했던 주몽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그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이 주몽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률이 51.9%, 그러니까 사극 역대 시청률 중에서 3위를 그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주몽은 정말 송일국 씨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국민 드라마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역할하고 배우하고 딱 맞아떨어진 게 주몽인데 그만큼 그때 제작사에서는 송일국을 잡아라 라는 미션이 특명히 있었을 정도고 송일국 씨는 이게 호흡이 긴 사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체력적인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약간 거절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작사에서 어떻게든지 송일국을 데려와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집 앞에서 송일국 씨를 못 가게 계속 가둬두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주몽 때문에 뜬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해신의 연장으로 보이 더 이제 여성 팬들이 많아졌었고요. 그 이후에 주몽 타이틀로를 맡으면서 국민 배우를 우뚝 쓰게 된 거죠. 네. 이 작품
작품으로 해서 2006년도 MBC 연기대상에서 이 작품은 이제 그 대상을 받고 그다음에 또 송일국 씨는 최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춤을 추고 다니지. 아이고 말도 못해 그때 좋아하는 거는. 그 아버지는요 주먹 그 고리 핸드폰 고리 만들어 갖고 무슨 어디든지 가면 주먹 우리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말도 뭐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무조건 주먹이 아버지가 떴다고 그냥 난리가 난대요. 그 주먹이가. 2006년 최고의 영예죠. 대상 수상자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의 송일국 씨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송일국 씨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일반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옛 애인을 배신했다. 김 기자는 인터뷰를 위해 송일국을 기다렸고 송일국을 만났지만 폭행을 당해 앞니 등을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아내가 이제 자신의 SNS에 사유라든지 불구하다든지 이런 약간 표현을 썼는데 어머니와 그다음에 또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해명의 글을 올리면서 연기자 송일국에게 주몽이라는 큰 행운이 찾아왔던 시기예요. 또 엄청난 행운이 또 다가옵니다. 바로 운명 같은 사랑. 그렇죠. 예, 그 주몽을 촬영하면서 송일국 씨가 갑자기 이제 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역 시절부터 친했던 여기자, 이 여기자에게 송일국 씨가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를 소개팅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후 3시에 만났는데 밤 12시까지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 줄 모를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송일국 씨가 만난 소개팅 한 날이 광복절이었는데 내 인생에 이제 광복이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첫눈에 이제 그 정승현 씨를 송일국 씨가 한눈에 반한 거죠. 근데 천하의 주몽 왕자 정말 국민 배우 타이틀을 얻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한눈에 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승현 씨가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 그랬을까요? 인천지법 판사죠. 네. 근데 송일국 씨보다 5살이 어려요. 76년생이고 세화여고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패스를 했어요. 근데 법학과의 학장이었던 호문혁 교수의 애제자료도 알려져 있고 결혼 무렵에도 저도 같이 막 취재를 많이 했는데 주변의 지인분들 이야기로는 키가 굉장히 훤칠한 뭐 미모의 법조인이라는 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재학 중에 박사과정 밟는 도중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로스쿨이 아니고 사시 사법고시를 사법고시 합격을 해요. 근데 이 송일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국 꼴찌인데 우리 와이프는 전국 1% 영재다라면서 항상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요. 또 송일국 씨는 드라마 촬영으로 바빴고 이 정승현 씨는 마지막 3차 시험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 막 열애를 하기 힘들었는데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좀 사랑을 좀 쌓여왔고 이 본격적인 두 분이 사귄 것은 이 정승현 씨가 사법고시 최종 합격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이제 정승현 지금 판사가 그 사법연수원에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이 이제 집이 다 대학을 끼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송일국 씨 집은 중앙대학교 부근이었고 이제 정 판사 같은 경우는 집이 숭실대학교 부근이었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몽 촬영 끝나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사법연수원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나오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알려진 시점이 사법연수원 수료할 시점이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정 판사를 그 당시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죠. 사법연수원 수료식을 가면 그러니까 졸업식 같은 데니까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클래스에 엄청나게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었고 예, 정승현 씨가 또 의외로 노래를 굉장히 잘한대요. 왜냐면 공부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노래를 왠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해서 그 재즈 뮤지션 윤희정 씨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송일국 씨하고 윤희정 씨하고 정승현 판사가 셋이 자주 어울렸는데 이 윤희정 씨가 두 사람 보고 잘해보라고 오작교를 놓고 그랬대요. 그리고 송일국 씨가 또 얼마나 또 로맨틱하냐면 해외 촬영차 갔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백이나 비싼 향수 같은 거 사다 주면 여자가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사다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좀 성의가 없는 선물이고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프린트를 해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전할 정도로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그 앨범을 명품 가방에 담아주면
높은 가망에 담고 끝에 반짝이는 작은 게 붙어 있으면 베스트지요. 예. 이 송일국 씨가 또 프로포즈를 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게 그 남산에 그 또 멋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마 돌아가는 그 집을 거기? 예약을 했는지 그랬는데 그 해가 37살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프로포즈를 하려고 딱 그 멋진 레스토랑 예약을 했는데요. 가니까 손님이 너무 많더래요. 가뜩이나 자기가 주몽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그냥 인터뷰 중이다, 여자 기자다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슨 기자를 만나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그냥 준비한 것을 자동차에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냥 하기는 밍숭밍숭하니까 본인이 평소에 감명받은 사랑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영원히 사랑해줄게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몇 번이고 본 거에 송일국 씨는 눈물을 철철 흘렸는데 그 정승현 판사는 팔짱을 끼고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인정하게 이러면서 끝까지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 두 분이 있어요.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눈물의 프로포즈가 통했는지 두 분이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좀 결혼식이 특별했었죠. 저도 초대를 받기는 했었는데. 네, 그 송일국 씨가 이제 그 38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승현 판사가 이제 33살 때 두 사람이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송일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통 혼례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비쳤는데 실제로 이제 결혼식도 전통 혼례 형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래서 송일국 씨와 이제 그 신부인 정승현 씨는 한복을 곱게 입었고 그다음에 또 이 식장에 마련된 포도주 대신에 전통주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식의 그 음악 대신에 또 국악을 또 배경음악으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음식 역시 화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그 비빔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청첩장을 보내고 뭐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인사를 하시는 분은 봤는데 일일이 또 다 그 두 분의 그 결혼식 그 한복 입은 사진 있는 감사 카드를 와주셨던 지인들한테 받으셨죠. 다 보내셨어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뭐 지금도 무슨 때 되면 그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사진 다 지네 둘이 찍은 사진 이런 거 해갖고 꼭 보내요. 네. 결혼식 꼼꼼하게 김원 선생님도 가셨죠?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초대장 안 가지면 못 들어갔어요. 연기자들도 막 그냥 서로 보려고 이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판사냐고 정말 키도 크고 멋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늦게 갔는데 너무 어울려. 차가 너무 거기 많이 와서 정말 봉투만 겨우 내고 이렇게 보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삼둥이 엄마 아빠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간단한다고 왜 나? 자, 만세야. 생일 축하. 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 여보. 이게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부르는지 당연히 상상도 못할 거야. 누가 누구예요? 민국이.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당신. 이렇게 사랑은 또 깊어갑니다. 지금은 남부럴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난히 잡음이 많았지요. 송일국 씨가. 그 송일국 씨한테 지금까지도 따라다니고 있는 최대 안 좋은 루머인데 옛 애인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송일국 씨가 김정란 씨와 2002년 인생 화보라는 드라마에서 이 송일국 씨가 신인 연기상을 받아요. 이 작품으로. 그때 파티를 열었는데 자신의 집에서 그 여동생 송송이 부부하고 이 김정란 씨랑 같이 파티를 열고 또 잘 아는 지인이 강남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거기서 자주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두 사람이 좀 연인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2003년 1월에 그 KBS 행복 채널에 두 사람이 그 출연을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감은 있지만 연애 감정으로까지는 발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일국 씨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일반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그 오해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때 당시에 김정란 그러니까- 씨와 교제한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송일국 씨한테 따라붙었던 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두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송일국 씨가 먼저 구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헤어질 때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김정란 씨가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2008년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는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결혼 준비 김정란하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송일국 씨한테는 그때 당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정란 씨가 연기를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란 씨가 며느리잖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둘이서 상대역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면 서로 대사 연습하고 허구한 날 만나는 게 그렇게 상대역을 만나다 보면은 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말고 또 그 동생 이세창하고 김전. 근데 얘는 그냥 그러면서 친한 동료 사이였지 뭐 그렇게 같이 다녀도 이렇게 소문만 나지 이렇게 뭐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송일국 씨가 톱스타인데 이렇게 여성들하고 스캔들이 그렇게 거의 많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정란 씨란 이런 소문이 날 즈음이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송일국 여자친구가 찍은 사진이라는 게 공개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냥 사진이 아니고 거기 구체적으로 뭐 몇 살 연상, 몇 살 연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게 공개되면서 송일국 여자친구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팬하고 찍은 사진을 장난삼도 올린 게 세상에. 또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고요. 또 이제 송송희 씨랑 그 동생이잖아요. 이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고 워낙 스캔들이 안 나니까 두 사람이 신혼부부 같이 이렇게 좀 다정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연애하는 모습이 아주 목격됐다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또 동생이었고 스캔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캔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송일국 씨가 가장 마음고생을 했던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적이 있잖아요. 꽤 길었죠, 그 사건이. 그게 2008년 새해 벽두부터 굉장히 뜨거웠죠. 송일국 씨 그 여기자 폭행 그 소문이 굉장히 언론에 계속 연일 뭐가 진실일까에 대해서 계속 그 정말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했었는데, 검찰과 송일국 씨 쪽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바깥 장난이 촬영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증거를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다 주장이잖아. 계단에서 한 번,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저를 밀치고 갔습니다. 어디가 선생님? 진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월 17일이었어요. 2008년 1월 17일에 흑석동에 있는 송일국 씨 집 앞에서 송일국 씨를 만나서 결혼 관련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일국 씨가 여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쳐서 자신이 그 치아가 다 나가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1월 25일에는 그 실제로 여기자가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죠. 이 송일국 씨가 정승환 판사하고 결혼을 막 준비할 때였어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송일국 씨가 또 개인적으로 이 정승현 판사를 만나게끔 해준 기자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자와 인터뷰를 한다면 이 기자와 꼭 하겠다 이런 마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고, 그 여기자는 그 어떤 잡지사와 약속을 해서 이번 달에는 송일국 결혼 기사를 꼭 써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기자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인터뷰 기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자예요. 뭐 심은하 씨 단독 인터뷰 등등등등 이 피처팀, 그러니까 인물 인터뷰를 많이 하는 기자라서 좀 알려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옷깃이었어요. 그러니까 송일국 씨는 옷깃도 스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설마 옷깃도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송일국 씨 주장은 그겁니다. 자신이 차를 세우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기자가 내 이름을 불렀고, 하지만 나는 그 여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집에 들어갔고 문이 닫힌 다음에 여기자가 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여기자는 송일국 씨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팔뚝에 내가 이빨을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결국 판결은 그 여자 그 여기자 이빨이 그 전부터 그 전에 다쳤던 걸로 그런 식으로 송일국 씨 무혐의 판결을 받죠. 네. 그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은 CCTV였는데 CCTV가 안 찍히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CCTV는 바로 현관만 비치고 있는데 그 현관이 아니라 현관에 배달하기 전에 계단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선 CCTV는 찍힌 게 없었고 뭐 저도 그때 그 공판을 자주 취재 갔었는데 그 CCTV를 그러니까 재판장만 가면 CCTV를 막 1시간 넘게 막 보면서 서로 막 논쟁 오가고 했었는데 CCTV는 끝까지 정확한 증거가 되지 못했고 송일국 씨의 그 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끝이 났고 그러면서 오히려는 이제 그 김 기자가 무고죄를 받으면서 실제 실형을 사는 일까지 이어졌었죠. 이제 여기자 그 프리랜서 여기자가 CCTV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을 겪게 되니까 CCTV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의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CCTV가 조작이 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또 공방이 이어지면서 또 그 공판으로 2008년 초에 끝났던 게 11월 10일인가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속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났던 게 그 프리랜서 여기자가 1억 원의 손해배상하고 그 뭐 실형을 받게 되는데 8개월인가 받게 되는데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1억 원을 받게 되니까 송일국 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그 불명예스러운 것, 나의 그 오해를 벗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1억 원을 받은 걸 어디다 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송일국 씨가 득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별로 안 좋게 보였죠. 왜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대부분 연예인과 기자는 거의 대부분 합의하거나 고소 취하를 하거나 선에서 끝나는데 이거는 정말 끝까지 간 거였거든요. 완전 총대인 거야. 예. 그래서 송일국 씨가 자신이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 팬카페 젠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잘하면 장군의 손녀, 못하면 깡패의 딸이다. 이런 말을 어머니가 듣고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건들을 쭉 거쳐가면서 결백을 밝혔죠, 자신의. 네. 최근에는 또 송일국 씨와 또 아내 정승현 씨가 또 한 번 이게 참 뭐 인턴이냐 보좌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송일국 씨의 이제 매니저가 그 김을동 국회의원의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으로 겸임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논란에 휩싸였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정승현 씨 아내가 이제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렸는데 알바상에 불과 그다음에 또 4대 보험 따위라는 좀 그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알렸어요. 결국 이제 그 당사자인 송일국 씨가 어머니와 그다음에 또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해명의 글을 올리면서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 매니저 논란이라고 얘기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아까 김도 기자께서 말씀하신 보좌관은 아니었고요. 보좌관과 국회 인턴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인턴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9년쯤에 방송에서 이게 약간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송일국 씨 매니저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일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턴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과외로 전화 스케줄 관리 같은 걸 했다. 이게 이제 송일국 씨와 정세현 판사의 이야기인데요. 네. 정세현 판사가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 그 친구 공개로 글을 알렸는데 그 정세현 판사의 지인께서 이게 너무 억울해 보인다. 세상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하에 그 글을 캡처를 해가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올렸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공개된 글 내용 중에 이 정수현 판사가 약간 감정이 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던 식으로 뭐 따위라든지 불구하다든지 이런 약간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실 친구들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마치 인턴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번진 거여서요. 나중에는 이제 그 글을 올린 분도 변호사시거든요. 그 여자 변호사인데 그분도 사과를 하고 송일국 씨도 사과를 하고 정세현 판사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좀 표현이 거칠었다는 부분에서 했고요. 또 아까 인턴 부분은 국회 사무처에 저희 취재 기자가 전화까지 가서 물어봤는데 인턴 관리는 정확히 사무처가 아니라 인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사과에서는 인턴이 겸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보다 더한 뭐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을 뭐 이름 바꿔서 자기 보좌관으로 쓰고 출근도 안 하는 사람 월급 다 주고 국회 보좌관이
저기 서기관급인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예의거리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미스샷이다. 아무튼 이 인기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지금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의 대상인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맞지만 어쨌든 제가 살 때 현재 1등 3위감, 1등 뭐 신랑감으로 꼽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신혼 때부터 외조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이 송일국 씨 부부가 신혼생활을 부산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정승환 판사가 부산지법에 있을 때였는데 당연하게 사람들은 신혼집을 서울에다가 마련을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송일국 씨가 그 부산 법원의 옆에 신혼집을 구하고 그리고 또 송일국 씨가 굉장히 로맨티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할 때는 본인이 운전기사를 자청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또 이제 그 아내의 직원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등 굉장히 다정다감한 그런 외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새 쌍둥이를 가지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내가 애 낳으면 정말 애들 키워줄게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애기 낳자마자 한 1년간은 스케줄이 할랑해서 정말로 거의 살림을 도맡아시피 하면서 정말 애를 봐줬거든요. 근데 일하는 여자한테는 정말 집안일을 조금 도와주고 애들을 봐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데 이게 바꿔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돌아왔어. 그러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자 이제 엄마 왔네. 아빠는 이제 휴식하고 이제 방으로 쏙 들어갈 텐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 힘들어 아빠한테 와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 송일국 씨가 천상 참 마음씨 고운 남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송일국 씨는 아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0.1%의 남자다라고 나를 위로하면서도 보기는 참 좋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많이 반성이 됩니다. 네, 본인은 진짜 반성 좀 하시고. 자, 우리 대한민국 만세 정말 셋이 함께하면서 세 배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우리 백찬 인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덕한 아빠로 변신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쫑이 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났다고요? 쫑이 났다고요? 사랑이 눈이 멀면은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그 머리를 딱 자르고 단정하게 자르고 와서.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네. 사기 및 협박 혐의 또 어머니를 무시했다 이런 소문까지 도니까 안정환 씨가 작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말 이미지 대변신 큰 화제가 됐어요. 아빠 안정환의 모습은 우리가 봤던 그 반지의 제왕 테리우스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사실 아빠 어디가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멤버가 일부 교체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우려를 눈물이라는 이 한 방으로 모든 걸 한 번에 종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뭐냐? 안정환 씨가 눈물 잘 매치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부모이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 아빠 어디가에서 아들 리환 군이 저녁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에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안정환 씨가 눈물을 쏟은 거죠.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같이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필드를 누비던 안정환 테리우스가 이렇게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는구나. 그때부터 또 이제 인기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외모였어요. 상당히 좀 과체중이다. 넉넉해지셨죠. 네, 많이 후해졌죠. 슈퍼 마리오다. 또 이런 별명들도 그래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꽃미남 아빠에서 후덕한 아빠로 변신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제 호랑이 아빠 같았는데 굉장히 다정다감한 아빠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아이와 오랜 시간, 그 다음에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자랐거든요.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그 아버지 부재를 겪은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하고 더 배워가는 과정. 네, 그러니까 매회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게 보이더라고. 마지막 여행은 저도 되게 뭉클하게 봤어요. 네, 보셨죠. 지난달에 1박 2일로 여행을 간 거예요. 부자지간에. 근데 사실 정이 없는 모르는 사람도 1박 2일 같이 여행 가라고 그러면 정이 들 텐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니까 얼마나 그 방송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애틋해지고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겠어요. 사실 그 이혜원 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 리환 군이 예전에는 아버지를 보면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거죠. 왜 울어? 어? 남자가 이렇게 울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 뭘 아빠가 보고 싶어? 100점만 주고 싶어. 100점만 줘도 고맙다 이 새끼야. 아유 고생했다. 좋아 오늘? 왜 그래? 야 왜 그래? 이렇게 좋았어? 아유 아빠 시켜주니까. 자, 이제 예능 프로 출연에 이어서 안정환 씨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또 변신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안정환 어록이 나오는데요. 이게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사실 어록이라고 해야 될지 참 굉장히 지금까지 스포츠 해설에서는 듣지 못하던 표현들 어떻게 보면 아마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방송 사고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하는데 독일하고 포르투갈이 경기를 갔는데 이제 독일의 토마스 밀러 선수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근데 뭐 패스를 받거나 돌파를 한 게 아니라 공이 상대 수비 몸을 맞은 다음에 우연히 딱 토마스 밀러 선수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차서 골을 시켰는데 그걸 딱 보더니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의 발언이 저렇게 완전히 쫑나가지고 자기 앞에 떨어지면 뭐 감사한 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서 이건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건 땡큐가 아니라 떼땡큐다. 본인도 이제 떼땡큐란 말 한 다음에 설명을 해요. 땡큐보다 좋은 거다. 그 떼땡큐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건 선수를 향해가지고 나중에 소주 한잔 사야겠다 이런 약간 사진 섞인 이야기 뭐 떼땡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야 이거 오늘 완전 떼땡큐죠? 땡큐가 아닌 떼땡큐입니다. 네, 땡큐 소리 터졌습니다. 아 이런 골이 나오는군요. 야 이거 선수 제가 나중에 소주 한잔 사야 되겠어요. 네. 아 저렇게 쫑이 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났다고요? 쫑이 났다고요. 아 더블 가랑이 슈팅이죠 이거는. 스포츠 앵커로서 이게 본 안정환 씨의 그 해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미있죠.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스포츠 프로그램 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된다는 건데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대회 때 이제 MBC가 이제 송정욱 선수하고 안정환 선수 이게 수비수, 송정욱 선수 수비수고 이제 안정환 선수 공격수니까 둘을 갖다 놓고 이제 해설하는 거고 KBS는 이영표 해설 가지고 이건 완전히 쪽집게 그 이연으로 해가지고 대박 났죠.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도사. SBS는 차두리하고 이제 차무근 감독을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도 재미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안정환 선수의 그 MBC에서의 그 해설은 굉장히 아주 재치 있는 말하자 그 시청자의 아주 그 입맛에 맞는 해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쫑나서 떼땡큐다. 떼땡큐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예능에 이어서 축구 해설자로도 변신을 완벽하게 잘 해서 아마 정말 2014년 작년 한 해 쉴 새 없는 나날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안정환 씨 하면 스포츠 스타 중에 최초로 화장품 광고를 남자가 찍었던 그 정도로 잘생긴 꽃미남의 대명사였잖아요. 그 테리우스라는 별명에 딱 어울리는 그 파마 머리.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2003년 28살에 그 화장품 광고에 현빈 씨하고 찍는데 솔직히 현빈 씨가 안 보일 정도로 맞아. 출중하고요. 안정환 씨는 그 운동선수 치고 잘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잘생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데이빗 베컴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요즘 맞아요. 젊은 연예인들 솔직히 남자라도 코 살짝 손보고 어디 살짝 손보는데 안정환 씨는 6살 때 제가 사진을 보고 모태 미남이라는 걸 제가 증인을 하겠습니다. 찔러보기 시작했다. 피부에 힘 좀 줬는데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남자의 뒤를 감추는 컬러 로션. 안정환 선수 하면은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 파마우로도 한 적이 있고 또 말총머리 이렇게 뒤로 묶은 것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머리띠. 머리띠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저기 헤어스타일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안정환 선수가 들어가면 그 라커룸을 열고 머리를 만진대요. 그래서 그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 그라운드 뛰면서도 팬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 와중에 또 헤어스타일 한번 보고 후반전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가. 얼마나 이쁜지 정말 헤어면 헤어, 얼굴이면 얼굴 모든 게 그냥 쭈쭈빡빡 진짜 따지자면 너무 이뻐가지고 뭐 운동도 잘하지 막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사실 안정환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2002년 한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자동이죠. 너무 멋있었어요. 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안정환 씨 입장에서도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장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밝혔는데 반지 세레머니를 한 거는 본인 기억이 없답니다. 본인이 기억이 없대요? 네, 저렇게 하는데 워낙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골을 넣은 순간 이후에 너무 흥분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술 취한 것처럼 아예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골 넣는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한 얘기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헤딩하려고 이제 그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점프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동안 오래 하늘에 떠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 헤딩을 했는데 머리가 아프기보단 스펀지로 맞은 것처럼 포근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내 이혜원 씨도 그 장면만은 못 봤대요, 글쎄. 왜냐? 네, 그 전에 진짜 막 실축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하니까는 진짜 자기 남편이 진짜 욕먹을 거를 막 그 상상을 또 하겠죠? TV를 끄고 방 안에 들어와서 이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으악 소리가 나니까 이거 왜 그래? 하고 켜봤더니 벌써 남편이 저기 반지 세리머니 다 하고 지난 상태라서 주위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병이 강하게 올려줬다. 점프 올려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이 골이 피파 월드컵 8대 골로 선정이 되면서 더욱더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전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당시 이탈리아의 페루자 속이었던 안정환 선수, 페루자의 구단주인 가우치가 안정환 선수를 쫓아내겠다는 어이없는 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그때 그 이탈리아를 꺾었을 때 그 페루자의 그 구단주인 가우치가 그 이 안정환 선수를 갖다가 결국은 그 잘랐다, 해임을 시켰다는데 그건 아니고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를 잡았을 때 페루자의 안정환 선수 가지고 있는 차를 누가 아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때 기사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뭐 가우치라는 구단주가 그때 이탈리아를 잘랐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된 기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왜냐면 그 안정환 선수를 이탈리아 페루자로 데려간 것이 안종복 씨라고 그때 대우로얄스에 결국은 이제 그 사전했던 분이 이제 보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헐수 없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만둔 거네요. 네. 그렇죠. 잘린 게 아니고 신변의 그렇습니다. 위협을 해서 나 그만둬야 되겠다. 도저히 못 따지겠다. 제일 애잔했던 게요. 이탈리아에서 짐 싸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본인이 못 가고 이제 신부인 이혜원 씨가 얼굴을 모를 테니까 이혜원 씨 가서 짐 챙겨 나왔다는 기사를 봤어요. 뒤에서.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는 안정환 씨가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축구선수 안정환이라고 불러보는 안정환입니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자 축구 선수로서의 은퇴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다시 또 뛰고 싶었지만은 고민을 굉장히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2002년인데 지금 뭐
몸이 지금 2012년이 저를 지탱하게 해준 사랑하는 가족과 또 팬들 또 모든 저한테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젠 더 이상의 축구 선수가 아닌 그냥 평범한 그냥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이제 한 축구의 팬으로서 돌아가서 열심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정환 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축구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그 얘기에서 이제 이 자식을 낳는 뭐 어머니들이 태몽을 꾼다 그러잖아요. 태몽이 있다 네. 그러잖아요. 근데 듣기로는 이제 어머니가 아주 그 햇빛이 쨍쨍하는 날 아주 파란 잔디가 깔려 있는 데를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성화대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용이 한 마리 뒤틀고 올라가더라고요, 하늘로. 자, 그래서 스님한테 그 원래 어머니가 그 불자입니다. 나중에 절까지 들어가시고 그랬는데 그 스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스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했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성화대가 있고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 그러면 그 축구 선수가 되겠네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화려한 이 겉모습과는 달리 안정환 씨가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스타들 어린 시절 좀 힘들었던 거 많이 알려졌는데 안정환 씨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살던 동네가 뭐 도남동, 신길동, 부천, 수원 등등 계속 이사 다니면서 10번 이상 살고 또 마땅히 살 데가 없어서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모네 부부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렇게 이제 싸움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얹혀 사는 입장에서 부부싸움 큰 소리 나면 집에 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하도 안 돼 보였는지 지나간 사람이 먹을 걸 준다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지 같아 보이는 정도였다는 얘기죠. 하루는 할머니한테 100원만 달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가서 아버지를 사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기억도 안 나는 나이에 아버지가 없었으니 다른 집에 아버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중에는 차두리 아버지가 차범근 씨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를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 거기다는 이제 한 맺힌 소리죠, 그게. 그럼요. 사실 안정환 씨의 어머니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안정환 씨의 외할아버지가 건축업을 했고 당시 집이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안정환 씨가 6살 되던 해에 외할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면서 결국 외할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같이 살던 그 큰 외삼촌과도 그때 이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정환 씨 어머니는 그 미혼모의 몸으로 안정환 씨를 낳았고 또 안정환 씨의 생부신 수학 선생님이었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안정환 씨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 거예요. 네. 안정환 씨 어머니는 어떻게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신 거죠? 그때 뭐 그 친정 어머니하고 함께 중대 앞에 뭐 600만 원, 그 당시 600만 원 정도에서 커피숍을 이렇게 저기를 했대요. 빌려서 하다가. 근데 그것마저 그 어렸을 때 그 또 어떻게 재개발로 사기를 당해서 그 600만 원 맞아 다 날리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일마다 했나 되는 봐. 일이 없었구나. 네, 어렸을 때 그래갖고 그때 뭐 엄마가 젊잖아요. 근데다가 또 엄마가 또 26살? 6살 때 이제 아버님 또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쨌든 애기 엄마잖아요.
근데 미혼이라고 속여가면서 회사에 취직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뭐 힘들게 이렇게 품삯일을 하고 다녔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뜀박질 잘했어요. 뜀박질 잘하니까 초등학교에서 보니까 너 축구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축구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림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너 축구 선수로면 우유하고 빵을 만들어. 그게 결국은 안정환 선수가 축구에 이제 우유하고 빵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절. 그런데 안정환 선수를 보면요, 굉장히 얼굴에 어두운 면이 없어요. 빛이 나요. 심인석 기자,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죠? 그 이제 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도 네. 참 슬픈데,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때 이제 키우고 있었으니까 외할머니가 축구 운동을 하면 배가 빨리 꺼지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축구부를 가면 빵을 주니까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운동량을 빵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환 씨도 빵을 한 번에 먹지 않고 운동하기 전에 잘라가지고 일부를 먹고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나머지 먹었다고 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을 안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종아리가 막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좀 막 때려가면서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안정환 씨의 그 축구 사랑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태몽부터 남달랐던 안정환 씨. 뭐 비록 시작은 가난 때문에 축구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계기는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축구 생활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뒤늦게 먹었다고 하는데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좀 살아나지 않았었는데 2학년 때쯤 근데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이렇게 좀 가난했던 것 때문인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뒤늦게 안정환 씨가 했었고요. 또 이제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선배들이 프로 축구단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거액의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알던 선배들이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또 그에 대한 또 선망의 눈도 생기면서 그때쯤에 축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주대학 다닐 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잘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안정환 선수가 그 유니버시아 대회에 출전하고 결승전 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홍익대하고 그때 0대2로 지고 있었을 때. 왼쪽으로 내놓습니다. 안정환 왼발 일단 멈추고 다시 한번 끌고 슛! 안정환 정석권 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방향을 틀어서 직접 물고 단독 드리블입니다. 대시드라는 안정환 끌었습니다. 골키퍼 1대1 슛! 그리고 수비수 3명을 혼자 제친 그는 1분 만에 또 한 번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결정짓는다. 23번, 24번 안정환 선수. 결국은 그건 5대 2로 결국 역전승을 거뒀다 이런. 그 안정환 선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준우승을 차지하고 MVP상 받은 거라든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딱 앉아서 와서 5대2로. 외국에서 와서 몸도 안 풀고. 그렇죠. 몸도 안 푼 거죠. 옛날 차범근 선수 30초마다 한 골씩 3골 넣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야 안정환 선수가 그랬군요. 네. 이제는 안정환 씨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정환, 이혜원 씨는 워낙 이 두 분 다 미남 미녀라 한국의 베컨 부부다라는 애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선남 선녀 커플로 유명하잖아요.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었죠? 99년 8월 운명적인 만남. 네, 그때 안정환 씨 24살, 이혜원 씨 21살이었어요. 참 어린 나이인데 화보 촬영, 그러니까 한 스포츠 브랜드의 화보 촬영장에서 둘이 모델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혜원 씨가 안정환 씨를 봤을 때는 축구 선수인지를 모르고 그냥 모델인 줄 알고 머리도 길고 막 이렇게 또 세련되고 그러니까 그냥 남자 모델인가 보다 그러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내심 관심은 있었겠죠.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안정환 씨가 한쪽에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축구 선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혜원 씨가 의례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좋아한다고 축구선수. 그랬더니 그 축구선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탁 그냥 순식간에 받아간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을 했죠. 이혜원 씨한테.
또 거기 또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불러내니까 또 나갔던 것이 결정적인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소개팅 그 빌미로. 이혜원 씨는 어쩌면 이동국의 아내일 수도 고정수의 아내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스토리를 어떤 들어보면 분석입니까? 그래요. 같이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안정환 씨가 그냥 혼자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좀 대단했던 거예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이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잘난 친구를 데리고 나간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 나온 거 들어보니까 이제 먼저 연락 온 사람 만나려고 했다 그러는데 다행히 안정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운명의 장난이죠. 고정 선수랑 이동국 선수 중에 끝나고 났는데 전화번호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혹시?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이거 뭐야? 있다니까요. 그렇지. 새끼도 전화를 했어. 아니, 그럼 축구 선수들한테 전화가 온 거래요? 안정환 선수뿐만 아니라? 후회도 야, 승승장구만 마지막에 아니라 너랑 나랑 안정환 씨가 더 마음이 애달웠던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 선수 생활할 때 내가 내일 서울에 올스타전 때문에 올라가는데 너 나랑 사귈 생각 있으면 전화 받아라 했대요. 그래서 솔직히 이혜원 씨도 싫지는 않아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 때문에 2번이나 그 전화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전화를 안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상관없이 쉴 새 없이 전화를 하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마음이 조금 녹아서 비밀 연애를 하면서 주변에서 저 여자 누구냐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혜원이라 그래가지고 내 친척 동생이다. 그러면서 연애를 했답니다. 근데 오영식 씨가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안 받아도 계속 전화하면 들이댄다고 해서 도망가. 근데 그거는 전화 잘 안 하면 무성의하다고 해서 도망가. 여기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네 글자. 달라요. 사람 나름. 사람 나름. 내가 마음에 들고 멋있는 남자가 하면 뭐든지 귀여운 그건 거예요. 뭔가 남자다운 거고 내가 별론데 계속 전화하면 진짜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장거리 커플이었죠. 네. 그 안정환 선수는 이제 부산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혜원 씨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서울에서 올스타전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 점심을 이혜원 씨와 먹다가 서로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부산에서 예정되어 있던 훈련에 참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단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존경하는 이제 김주성 선수한테 이 사태로 인해서 맞기까지 또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김주성 선수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환 선수는 1,000만 원을 내고 그날 이제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비싸게 1,000만 원짜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을 했으면 사랑이 눈이 멀면은 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나부터이라도 그거 더 내고 그래도 할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제 올스타 때문에 올라왔다가 저는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오후에 훈련을 참가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훈련 안 갔어요. 벌금을 많이 냈죠, 좀. 1,000만 원 냈습니다. 그거 하루 빠졌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데이트예요. 그러네요. 얼마나 처음엔 사랑이 몰랐어요. 더. 예. 처음엔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몰랐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만 원. 좀 네, 싸진 않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네, 하여튼 이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연애를 했던 두 사람. 드디어 안정환 씨가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네, 고기대 기자님. 그 즈음이 이제 2000년 7월 즈음인데요. 그 안정환 선수와 이혜원 씨가 만난 지 1년쯤 됐을 텐데 이제 25살, 22살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 페루자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사랑이 막 싹틀 즈음에 두 사람이 이제 멀리 비행기 거리를 한 12시간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혹시나 전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전화를 20통, 30통씩 했었대요. 한 달 전화비가 한 200~300만 원이 나왔다 가니까 한시라도 목소리를 안 들으면 좀 불안했을 정도로 사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프로포즈를 하셨다면서요? 사실 전화와는 별개로 안정환 씨가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이래요. 이혜원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건지 내심 좀 그랬는데 근데 만난 지 1년 되는 날에 집으로 장미꽃이 360
5송이가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때마침 딱 전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은 365송이의 그 꽃을 보냈지만 10년 후에는 3,650송이의 그 꽃을 보낼 수 있게 기회를 줄래? 이렇게 또 프로포즈를 쌀쌀스럽게. 네. 왜요? 남의 사랑 얘기 들으니까 알레르기 나세요? 그 돈 돈으로 보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돈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여자들이 그런 이벤트를 꿈꾸죠. 예. 요 얘기 들으면 또 오늘 부부싸움 좀 하실 것 같아요. 프로포즈 중에 이벤트가 또 있어요. 2억 통장 프로포즈가 웬 말입니까? 비하인드가 있어요. 네. 안정환 씨가 어렸을 때는 2억을 가지면 평생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계속 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2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혜원 씨한테 그걸 딱 주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2억을 딱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혜원 씨 표정이 어머 너무 고마워 감사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2억을 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정말 철없다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이혜원 씨한테 안정환 씨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요. 그 전에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이렇게 이혜원 씨한테 줬는데 이혜원 씨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안정환 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아내감이라는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줬겠지. 그렇죠. 네. 믿음이 가니까. 그런데 이혜원 씨 부모님이 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정환 씨가 반대합니다 이 결혼. 이거 결혼 안 된다. 다 이렇게 반대. 여자 딸 가진 부모님들은 아우 이렇게 웰컴하고 이렇게 덥석 사이로 잡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운동선수의 내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엄마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는 안정환 씨가 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우리 안정환 씨 하면은 테리우스로 머리 날리면서 딱 하는데 그 머리를 딱 자르고 단정하게 자르고 와서 근데 자기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 마크고 이 모습 전체인데 그걸 딱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혜원 씨가 자르라고 원했나요? 아니죠. 본인이 그런 결심을 보인 거겠죠. 머리나 이런 모습들도 어르신들은 싫어할 수 싫어할 있으니까 수가 있죠. 머리를 딱 자르고 나타나니까 오히려 가장 놀란 건 이혜원 씨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혜원 씨도 이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 남자친구가 머리까지 자르고 나타나는데 이런 성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설득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안정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하는데 다만 언론에는 열애 살치를 알리지 말아라라는 조건을 걸고 두 사람의 데이트를 허락해 주시는데 결국은 몇 달 안 가가지고 언론에서 알게 되면서 열애설이 불 것이죠. 그 임신했을 때 그렇게 극진하게 아내를 잘 챙겼다면서요? 그렇게 연애할 때도 애틋했는데 결혼하면 오죽했겠어요? 애처가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첫 애를 임신했을 때는 시간만 나면 배에다 대고 동요도 불러주고 또 아내가 간식 먹고 싶어 하면 떡볶이도 손수 만들어주고요. 특히 또 임신 중에 이혜원 씨 임신 중에 아프다라는 연락만 받으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약속 다 뒤로 하고 달려갔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이 사랑했다고 그래요. 결혼 후 3년 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2004년에는 딸 리원이가 태어나고 2008년에는 리환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이름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이 리원이 같은 경우에는 안정환 씨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름인데 리틀 이혜원, 네 리원. 그리고 아들은 리틀 안정환의 리환. 이렇게 각각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로맨티스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는 2002년 야 한일 월드컵에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리면서 국민의 영웅이 된 안정환 씨 헤딩. 그런데 이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이 가장 본인이 사랑했던 이 어머니와의 이제 불화설이 터지게 되죠. 2002년이죠. 월드컵 열기가 정말 한참 뜨거웠다가 약간 식을 때쯤이었는데 이 안정환 씨 어머니가 10월 달에 구속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월드컵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아니라 거의 연예인들처럼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많은 스타 중에서 안정환 선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관심 많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미 6건의 그 사기 및 협박 혐의 이런 걸로 수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 이제 검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걸리면서 경찰을 차문에 매단 채 가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었고요. 알려졌던 바로는 그 채무 관계에서 뭐 이자까지 해서 6억 정도를 갚지 못한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졌었죠. 그러면서 2003년 9월에는 징역 2년 선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정환 씨가 도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했길래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내막은 모르니까 보도 난 것만 보니까 안정환 씨한테 막 비난이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공교롭게도 안정환 선수가 그때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일본을 이적한 이후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머니 관련된 소문까지 번지면서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그 구단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위약금을 또 35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또 어머니를 무시했다 이런 소문까지 도니까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4억 3천만 원 정도를 안정환 씨가 본인이 직접 지불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구속수사를 받아가지고 2003년 12월에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된 지 1년 2개월,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이제 나오게 되십니다. 빚을 갚아준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죠? 네, 98년에 이제 대우 로얄스라는 구단에 안정환 선수가 처음 들어가는데 그때 계약금을 7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계약금에다가 뭐 크고 작은 돈까지 합쳐가지고 이미 그 전에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불을 줬었는데 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4억 3천 정도를 주게 되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정환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한테 돈을 지불하는 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안정환 씨 어머니가 뭐 도박 중독이 아니냐 뭐 이런 뭐 기사도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안정환 씨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인의 소개로 1,500원짜리 도박판에 가셨대요. 근데 아는 분이 2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그 20만 원을 갖고 있다가 10만 원은 바로 잃고 그 10만 원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 가방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신용카드를 주면서 속상하니까 밥이나 사 먹고 와라.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아는 또 다른 지인들과 함께 김밥 같은 거 사 먹고 이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초밥까지 사갖고 갖다 줬대요. 근데 이제 이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절도죄, 내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 그것은 절도 부분은 무죄로 밝혀졌었죠. 그 이제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정환 씨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도박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리웠다 하는데 이제 이 안정환 씨 어머니는 그 안정환 씨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키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정환 씨가 유명한 선수가 되면서 자주 볼 수가 없고 굉장히 사람이 그리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연히 가게 그 자리에 한 것이지 도박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스포츠를 시키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안정환 선수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꿔서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하니까 이 100원, 만약에 100원을 끄면 이게 500원으로 끈 것처럼 둔갑이 되고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정환 선수를 매장시키겠다, 찾아가겠다 이런 협박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전적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또 본인이 사채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빚이 더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채무관계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해결도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약간 도와줄 상황이 누가 뭐 이렇게 안정환 씨가 도와줄 만한 상황이 되면 좀 더 여력이 생겼을 텐데 문제는 도와줄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너무 잘 된 거죠. 2002년 월드컵으로 국민적인 스타가 되니까 이게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는 이제 그 채무자들이 동시에 몰려든 거죠. 아들이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런 스타가 됐는데 빨리 내 돈 달라 뭐 그러면서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달라붙으면서 오히려는 그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간 거였죠. 안정환 씨와 어머니의 갈등이 아주 증폭되는 심화되는 계기가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죠. 네, 그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안정환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구속되기 3년 전인 1999년도 12월로 이제 이 일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캐릭터 업체와 안정환 씨의 법적 대리인을 주장을 하면서 이 초상권을 계약을 하게 돼요. 하는데 이 내용을 들은 구단주 쪽에서 안정환 씨의 이제 초상권은
구단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계약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캐릭터 업체로서는 그 어머니가 그 계약 주체인 줄 알았는데 황당하겠네. 아니니까 이 어머니를 상대로 이제 그 사기 혐의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안정환 씨로서는 참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안정환 씨의 에게 조금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안정환 씨가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썽만 안 부리면 나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절박한 하소연까지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후에 이동통신 CF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 그 배려를 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환 씨가 어머니를 난 이제 지웠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빚은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 이후에 연락이 이제 서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머니가 이제 여관방을 다니면서 인척들에게 뭐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정환 씨가 할머니에게 주는 매달 드리는 용돈 100만 원에서 절반 정도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죠. 자, 현재 안정환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008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비구니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려고 했으나 아들 안정환 씨의 반대가 되게 극심했기 때문에 결국 그 길마저도 포기를 하고 강원도 원주로 내려갔다 그러죠.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안정환 씨 어머니라는 걸 알아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강원도 원주에는 작은 남자를 가끔 다니면서 안정환 씨 이름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를 속죄함과 동시에 아들과 그 며느리, 그 손주들의 건강과 그 무사 안녕 이런 걸 비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최동철 앵커님, 효자는 맞죠? 안정환 선수가 굉장한 효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이제 소문 들어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안정환 선수가 입으로 내 어머니 때문에 사실 내가 머리가 아프다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보기에는 안정환 선수 얼마나 멋있어요. 반듯하고 말이죠. 어두운 면이 없잖아요, 얼굴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런 사기에다가 또 이제 그 구치소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안정환 선수가 그래도 사실 그래도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환 선수는 좀 효자였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성공한 축구 스타, 또 우리나라 축구의 전설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안정환 씨가 결혼할 즈음에는 안정환 씨 어머니가 사채업자에 쫓겨서 막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때라 시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아내에게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냐고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이혜원 씨가 당연하지. 당신 어머니고 내 어머니인데 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안정환 씨가 이 팔에다가 혜원 러브 포레버라는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혜원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널 만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굉장히 슬프다. 이런 이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과 보잘것없는 날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내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한 너. 앞으로 살면서 너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생에 한 번만 나를 다시 결혼해줘. 그러면 너에게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 혜원에게